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알려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5월 하순, 태평양을 둘러싼 이른바 불의 고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잇따랐습니다. 가장 큰 인명피해가 확인된 곳은 페루였습니다. 지난 5월 19일 페루 남부 이카주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27명이 다쳤습니다. 진앙은 이카시 남쪽 41km 지점, 진원 깊이는 81km로 파악됐습니다. 지진 직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가옥이 무너지고 통신 장애가 발생했으며 이카 지역 공동묘지 납골당 벽면과 교회 첨탑 일부도 파손됐습니다. 본진 이후 규모 4.1과 3.6의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이어 5월 21일에는 동태평양 남쪽 해령 해역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2시 43분 관측된 이번 지진은 남이 56.03도, 서경 122.26도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진원 깊이는 10km였습니다. 인명피해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해령 주변에서 발생한 비교적 얕은 지진이라는 점에서 해저 지각 활동이 다시 주목됐습니다. 5월 23일에는 미국 하와이 힐로 서남서쪽 83km 지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 깊이는 16km로 비교적 얕았습니다. 하와이는 태평양판 내부의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지진과 화산의 연계 가능성을 항상 주시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남미 칠레에서도 강진이 이어졌습니다. 5월 26일 한국 시간 오전 6시 52분 칠레 카라마 동남동쪽 16km 지역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 깊이는 120km로 비교적 깊었지만 칠레는 나스카판과 남아메리카판이 맞물리는 대표적인 강진 다발 지역입니다. 아시아 내륙에서도 지진이 보고됐습니다. 5월 29일 오후 2시 55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투르판시 토커수년 일대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건물 흔들림을 느꼈고 현지 당국은 피해 규모와 여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규모 인명피해나 교통, 전력, 통신 장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필리핀에서는 지진이 아닌 화산과 우주 현상이 겹친 보기 드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5월 25일 밤 루손섬 알바이주의 활화산 마욘산에서 용암이 분출되는 가운데 상공에서는 녹색 화구 유성이 폭발하듯 지나갔습니다. 필리핀 우주국은 이 유성이 지표면에 충돌하지 않고 대기권에서 대부분 연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충돌했다면 대규모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일련의 재난은 태평양 주변 지각 활동이 여전히 활발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페루와 칠레, 하와이, 필리핀은 모두 지진과 화산 위험을 일상적으로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진 감시, 대피 훈련, 통신망 점검, 취약 건축물 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국 활화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 1만 년 이내 분화한 화산이라는 기준에 따라 전국 111개의 활화산을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실제 분화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화산 관측 연구사령탑인 화산조사연구추진본부는 올 여름까지 분화 위험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전문가 회의를 신설합니다. 이 조직은 화산학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되며 각 화산의 향후 수십 년 이내의 분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기준은 마그마 상태, 지각 변동 관측 데이터, 과거 분화 규모와 형태 등입니다. 단순히 활화산으로 지정됐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화산이 더 위험한지, 어디에 관측 장비와 예산을 먼저 투입해야 하는지를 가려내겠다는 것입니다. 화산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향후 10년간의 종합 기본시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앞으로 약 5년에 걸쳐 활화산별 등급 분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방제 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변화는 일본의 화산 방제가 지진 대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활화산을 동일선상에 두고 관리하다 보니 실제 위험도가 높은 화산에 관측망과 인력을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본은 세계적으로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속합니다. 후지산을 비롯해 관광지와 생활권 주변에 위치한 화산도 적지 않습니다. 분화가 발생할 경우 화산재와 화쇄류, 용암, 산사태, 항공, 교통 마비까지 피해가 광범위하게 번질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최신 연구를 통해 기존 111개의 활화산 이외에 새롭게 활화산 가능성이 제기된 산들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즉각 평가 체계에 넣어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등급화가 일본 화산 방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활화산마다 성격과 위험도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관리가 아니라 맞춤형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모든 화산을 똑같이 본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데이터에 따라 위험한 화산을 먼저 살피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등급 분류 결과가 실제 예산 배정과 주민 대피 계획, 관측망 확충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산업혁명 이후 이어져 온 분업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HBM의 아버지로 불리는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는 앞으로 인간과 인간의 분업을 넘어 인간과 인공지능, 나아가 인공지능끼리의 분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산업혁명의 역사는 곧 분업의 역사였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핀 공장의 사례를 통해 여러 사람이 공정을 나누면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헨리 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은 자동차 산업의 대량 생산 체제를 열었고 현대 자본주의는 기업과 국가를 잇는 글로벌 분업 구조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자율형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명령을 기다리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스스로 권한을 갖고 일을 수행하고 평가하며 완료하는 능동형 인공지능입니다. 최근 등장한 오픈소스 AI 에이전트 오픈클로는 이런 변화의 출발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오픈클로는 개인 PC나 맥 환경에서 작동하며 파일 시스템, 브라우저, 이메일, 터미널, 일정 관리 도구 등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메신저로 지시하면 AI는 문서를 작성하고 메일을 보내고 파일을 정리하며 일정을 예약하고 메일 뉴스와 날씨 브리핑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수백 대의 컴퓨터에 설치하면 수백 개의 AI 에이전트가 24시간 동시에 일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편리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AI 에이전트는 개인정보와 기업 기밀, 비밀번호, 이메일 계정까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위험도 큽니다. 잘못된 설정이나 외부 공격, 프롬프트 주입으로 인해 파일 삭제와 정보 유출, 계정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권한 제한과 인증 체계, 책임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업무 능력의 기준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단순히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보다 여러 AI 에이전트를 기획하고 지시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한 사람이 100개의 AI 에이전트를 고용해 24시간 일하게 하는 1인 기업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사용량을 뜻하는 토큰 소비가 급증하고 반도체 수요와 전력 비용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 교수는 이를 토큰 경제학의 시대라고 설명합니다. 인공지능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가 개인의 업무 능력이자 기업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의 인재는 반복 작업자가 아니라 AI 에이전트 군단을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의존해온 인간 중심 분업은 이제 인공지능과의 분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율형 AI 에이전트는 기업 운영 방식과 노동 문화, 수익 분배 구조까지 바꿀 거대한 변화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BC에 의하면 최근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전역이 전례 없는 5월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백 개의 기온 기록이 한꺼번에 깨졌고 영국에서는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며 기존 5월 최고 기록을 2도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이 봄철은 물론 한여름에도 보기 드문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이른바 열돔 현상이 지목됩니다. 강한 고기압이 유럽 상공에 정체하면서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단순한 자연현상만으로는 이번 폭염의 강도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탄과 석유, 가스 사용으로 인한 인간 활동의 기후변화가 이미 높아진 평균 기온 위에 폭염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유럽의 기온은 10년마다 0.56도씩 상승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이 정도 상승폭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극단적 폭염의 강도를 크게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기존 기록이 보통 0.1도 안팎으로 깨지는 것과 달리 최근에는 2도와 3도씩 압도적인 격차로 경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의 에리히 피셔 교수는 이를 높이뛰기 기록에 비유했습니다. 세계 기록이 보통 1cm씩 깨지는 것처럼 기온 기록도 조금씩 경신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금은 마치 한 번에 20에서 30cm를 뛰어넘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는 기후 자체가 이미 과거와 달라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폭염이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도 델리에서는 최근 기온이 45도까지 치솟았고 미국에서도 지난 3월 전체 관측소의 약 30%가 해당 시기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앞으로 벌어질 더 심각한 기후위기의 전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약 1.4도 상승했습니다. 현재의 기후 정책이 유지된다면 이번 세기 말에는 약 3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영국과 스위스처럼 폭염에 익숙하지 않은 나라들은 주택 과열, 물 부족, 노동 환경 악화, 스포츠와 축제 중단 같은 생활 전반의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제 폭염이 한여름에만 나타나는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봄에도 기록적 폭염이 발생하고 기존 기상 상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온 경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 한 최고 기온 기록은 앞으로도 계속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의 이번 5월 폭염은 일시적 이상기후가 아니라 이미 달라진 지구 기후의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